네,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007년 새벽에 발생한 화재 사고는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고 저는 전신 약 69%의 3도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그 끔찍한 사고로 수술만 총 35채를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더는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며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나가게 된 화상 환자 자조 모임에서 저는 삶의 큰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저와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화상 전문 병원에서 화상 환자 이송과 간병을 하며 두 번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57세, 이름은 오찬일입니다. 자, 뭐 되돌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겠지만 2007년에 있었던 그 화재 사고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참 힘들어요, 저희들한테는. 예, 압니다. 그래서 참 고민도 되고 했는데 아무튼 2007년 8월경에 형님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화재 사고로 인해서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이제 중환자실이었고요. 참 힘든 얘기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온몸에 그때 사고로 70%라면은 몸에 얼마나 되는 거야? 60몇 프로라고 들었는데요. 물론 이제 69%면 전신 화상이고 그만큼 프로테이저가 높다는 것은 사망 확률도 높다는 거죠. 네. 다행히 흡입보다는 이렇게 하반신이나 양팔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건 기억이 나고 치료 과정이라는 게 매일매일 드레싱을 해야 되고 감염 예방 차원에서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간 꺼즈라든가 붕대를 다시 뜯어내야 되잖아요. 그게 엄청 아프죠. 그때 느낌이 말 그대로 살이 찢어지는 느낌이죠. 제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 보다 보면은 뭐 근육도 당연히 보이겠지만은 저는 뼈도 보였으니까. 그러면서 뭐 가끔가다 기절도 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그냥 생지옥이 따로 없겠죠. 그냥 무릎 꿇고 죽여달라고 사정도 한 적도 있어요. 제 형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찬일이한테 앞으로 살아갈 용기를 줘야 되는데 알 말이 없다는 그 말을 들었거든요. 한 2, 3년 정도 계속 울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셨구나. 수술 끝나고 나면은 휠체어를 타야 되고 혼자 밖에 나가서 울고 그 뒤로 제가 한 3, 4년 뒤로 계속 수술 받을 때 제가 눈물이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만큼 많이 울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에 다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내고 그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 다시 생긴 계기는 같은 화상 환자들을 만나면서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계기였나요? 제가 2007년 12월 달에 퇴원할 무렵에 퇴원하기 하루 전날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병원 내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화상 환자 자조 모임에서 찾아왔다고. 네, 그래서 저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모임을 알게 됐고
그 이후로 계속 모임은 나갔는데 어떻게 그 자조 모임 하면서 얘기 나누시다 보면 많이 치유가 되나요? 도움이 서로 많이 되시죠? 많이 되죠. 네. 저희들끼리는 저 얼마 전에 수술했는데 이렇게 좋아졌어요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흉터를 보여주고 그렇죠. 기능이 좋아졌다. 아,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활동을 하시고 지금 아예 화상 환자들을 위한 일을 업으로 삼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중환자실, 그다음에 재수술하는 환자들 제가 이송을 하고 또 그분들과 상담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뭔가 의식이 돌아왔을 때 되면은 눈을 뜨게 되고 또 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우연치 않게 제 팔 상태를 보게 돼요. 네. 그러면 보호자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선생님도 화상을 입으셨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는 거죠. 정말 살아있는 흉터를 아름다운 무늬로 만든 그 사례를 우리가 네. 지금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오늘 저 모습을 뵀지만 표정이 네. 참 좋으세요. 그래서 그런 이러기를 겪은 분인가 싶을 정도로 맞아요. 표정이 참 편하고 밝아 보이셔서 저 표정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그 본인을 수련하고 그러니까요. 단련하고 그랬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한 가지 궁금한 거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옛날부터 이렇게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이렇게 화상 입으신 분들 가끔 이렇게 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해드려야 되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시선 같은 예, 거. 그러니까 네. 뭐 그냥 평범한 것처럼 지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여쭤봐야 되는 건지 아파야 되는 건지. 그래서 오늘 정말 잘 만났어요. 정말 궁금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도 그런 걸 알아야 그분들에게 상처를 좀 덜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사회적 편견이라고 하죠. 화상 환자들이 가장 많이 가지는 게 흉터에 대한 편견. 우리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흉터의 문제인데 우리 스스로도 열심히 극복을 해나가고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안타깝게만 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걸 왜 자꾸 안타깝게 쳐다보고. 저는 최근에 상담한 사례인데요. 이게 집에서 화재가 난 경우는 가족이 여러 명 화상을 입는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20대 아가씨가 얼굴에 가장 심한 화상을 입은 그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과도한 수술비도 힘들지만 밖에 나갈 수 없는 게 너무 힘들다. 우리는 전염병 환자, 피부병 환자가 아닌데 화들짝 놀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인생에 너무 화들짝 놀라게 된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오늘부터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평범하게 그리고 꼬치꼬치 질문하지 않고 이런 마음 가지실 것 같아요. 전국에 집에서 외롭게 고독하게 지내시는 그 화상 환자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좀 힘내시라고 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제가 그 마라톤 출사표를 던질 때마다 꼭 그런 글을 쓰거든요. 어린 왕자에 나오는 글이 있어요. 삶의 의미는 발견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제 2의 인생을 제가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저희하고 함께 하고 있는 김혁건 씨도 큰 사고를 네.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언제였습니까? 지난 2012년 3월 26일입니다. 다칠 때 32살, 30대 초반이었고 혈기왕성했고 공수부대 제대하고 얼마 안 돼서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측 출발한 차량과 제가 타고 가던 오토바이가 정면 충돌했고 머리를 차에 쿵 박고 차 앞유리에 쿵 날아가서 박은 다음에 공중에 몇 바퀴 탁 돌아서 땅에 떨어졌는데 숨이 안 쉬어져서 이제 죽겠구나 하는 길에 119를 타고 돌아가는 병원에 가는 길에 의료진이 20분 내로 오라 가족들 20분 내로 오라 볼 수 없을 수 있겠다. 네 그랬어요. 위기절명의 순간이었죠. 정말 그때 이 위급한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알았는데 뭐 교통사고의 대부분 외상으로 죽는 게 아니고 네. 경추가 손상돼서 호흡곤란으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3, 4, 5, 6번이 부러지고 신경이 훼손됐는데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의사가 네. 살려낼 자신이 없다. 예. 의식이 있는 상태니까 그런 얘기들이 다 예. 들리는군요. 들려요. 이제 죽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죠. 네. 다행히 깨어나서 눈은 떴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죠. 네. 그때 수술실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몸 상태를 이제 알게 됐잖아요. 뭐 그때의 심정은 저희가 뭐 어떻게 짐작조차 못하겠는데 어떤 느낌이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가만히 누워있다 보니까 누워있는 뒷부분이 다 썩어서 매일매일 수술실에서 이렇게 썩은 살을 긁어냈는데 아이고. 1년 동안 매일 그랬어요. 투석도 당연히 했고 알 수 없는 균에 감염돼서 매일매일 고열이 나고 네. 더 이상 쓸 항생제도 없고 머리도 빠지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몸부림쳐 소리 지르고 싶었는데 말도 할 수 없었고 움직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저 눈물만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음을 선택할 수도 없는 이런 바보가 되어 있어서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구나. 아버지가 참 그리고 어머니가 고생하셨죠. 바보된 자식 살려보겠다고 참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받아들이고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데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뭐 좀 계기가 있으셨나요? 각자 계기가 다들 틀릴 거예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살았는데 친구가 찾아오면서 걷지 못해도 좋다. 걷지 못하게 된 지금이나 예전이나 네. 똑같은 나의 친구다. 이러면서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파해주고 저희 가족을 보면서 죽지 못할 바에는 가족들 웃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돌아가겠다 생각했죠. 네. 그 의지로 그 노래를 시작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분은 바로 아버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언제든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다시 돌아와서 노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네. 봐요. 노래를 하라고 맨날 말씀하시고 배에 힘을 주라고 배를 누르면서 발성 연습을 시켰어요. 아버지가요? 네.
배를 누르니까 고음이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네. 내가 배를 누르면 네. 고음이 나니까 노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여기저기 철공소를 매일 가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아들이 이런 처진데 이런 장치를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모형을 막 도안을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그 기계를 노래할 수 있게 힘을 넣어줄 수 있는 그 기계를 로봇 융합센터에서 그걸 만들어냈고 그래서 요 지금 타고 계신 요 휠체어 전동 휠체어 의자에 장착을 해서 노래를 하신대요. 그런 하나하나의 정성과 사랑이 제가 다시 노래를 하고 싶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래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는 또 요즘에 사회 활동도 그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제가 몸이 다친 이후에 더 크로스로 다시 음반을 내고 활동을 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다른 사명과 소명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목소리를 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장애인의 자유,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공인의 한 명으로서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목소리도 내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생들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큰 시련을 겪으면서 나를 이제 다시 고쳐 세우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 지금 너무 어려워요. 네.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 있고 네. 통증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매일매일 전쟁처럼 살아가지만 네. 사랑의 힘으로 제가 두 발로 일어서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24시간 중 5분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살아있는 있음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즐거움을 위해서 노래하셨다면 지금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 마음에 그냥 치유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음악 치유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노래로 살리는 그런 일을 하시리라고 믿고 앞으로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정말 이렇게 한 짧은 희망의 강연을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내일이었다라는 말 있잖아요.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질긴 생명력으로 스스로를 구해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 구세주처럼 스스로를 구해서 자신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하는 걸 보고 정말 우리가 우리 다 할 수 있어. 우리 다 스스로를 구해낼 수 있어. 어떤 상황이건 이런 용기와 위로를 동시에 받은 것 같아요. 두 팔이 허공을 가로질러 온몸이 바람과 키스하며 이대로 날아올라 편안히 날아올라 새처럼 날아올라 자유를 향해 날아올라 넌 알 수 있어 힘들지만 언제나 이겨냈잖아 어두운 밤 지나 태양이 눈뜰 때 넌 다시 일어날 거야
넌 다시 태어날 거야. 아빠가 그릇이나 이런 걸 다 때려 부시는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굉장히 슬프고 당연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건 지우려고 해도 지워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남아있는데 불쌍하게 저를 보고 프레임이 씌워진 모습으로 저를 바라본다는 게 제 자신을 찾는 게 먼저였다고 생각했어요. 원망할 시간보다는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